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시설개론을 담당하게 된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저랑 실물이 너무 달라서 놀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요. 접니다. 20년 전 같은데 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공동주택 시설에 관한 개괄적 이론입니다. 2027년이면 이제 30회거든요. 지난번 29회 때는 어렵다 쉽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든지 간에 시험은 어렵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 라면 뭐랄까요, 평이한 출제 경향이고,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너무 어렵더라, 이런 거는 뭐랄까요,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8회와 29회를 비교해 본다면 28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나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나 비슷한 점수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얘기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기타 학원 등에서 보면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즉 평균이 꽈락, 즉 16개 40점 미만인 것이 유일하게 시설개론입니다. 그러면 작년 29회 때는 어땠을까요? 이거는 좀 평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평이하다는 얘기는 쉬웠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점수가 잘 나왔다는 얘기고, 공부를 좀 뭐랄까요, 띄엄띄엄 같은 그런 식으로 좀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점수가 잘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점수가 잘 나왔더라,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닌가요? 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끔 출제가 돼야 그게 올바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출제에는 왜 있습니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설, 회계, 민법을 평균을 합쳐서 60점을 넘어야 될 겁니다. 절대평가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무조건 넘기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공부는 무식하게 하고 대신 시험은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험생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공부는 기술적으로 합니다. 대충 그냥 땅땅땅. 시험은 또 왜 이렇게 무식하게 보는지 그냥 꾸역꾸역 봅니다. 꾸역꾸역이라는 표현 거슬리실지 모르겠지만 왜 꾸역꾸역 보신다는 표현을 쓰느냐면, 버릴 문제는 빨리빨리 버리고 풀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1번도 맞아야 되고 2번도 맞아야 되고 3번도 맞아야 되고 4번, 5번, 6번, 7번 맞아야 되니까 회계 문제 40번 풀고 나니까 10분밖에 안 남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는 시설개론부터 풀겠다고 열심히 갑니다. 41번 모르고 42번 모르고 계속 몰라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러쿵저러쿵 해서 시설개론 41번부터 80번까지 풉니다. 풀었더니 30분 남아요. 회계 30분 가지고 못 풉니다. 그럼 벌써 죄송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뜻이냐면 1교시 끝나고 3, 40분 쉬고 민법을 보는데 민법을 보지 않고 집에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압니다.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설이 길었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요? 무식하게 하고 시험은 기술적으로 테크닉 있게 보자고요. 저는 그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무식하게 할지 저도 마찬가지로 깨부리지 않고 강의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도 깨부리지 말고 무식하게 공부하시고요. 대신에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합격할지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수도 해봤고요. 자격증도 몇 개 있습니다. 공부한 바탕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인연이면 인연인데 잘해서 합격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 개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냥 우리 쉽게 가죠. 아파트. 뭘 고민합니까? 아파트. 좋습니다. 시설이라고 물어봤어요. 시설은 뭡니까? 그랬더니 건물의 외형, 구조, 외형을 말합니다. 기둥, 벽보 등이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건물의 외형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을 우리가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살기에 편안해야 되겠어요. 깨끗한 물도 먹어야겠고요.
뜨거운 물로 샤워도 해야 되겠고요. 물을 사용하면 빼야 되겠고요. 더러운 물은 버려야 되겠고요. 가스도 써야 되고 불 나면 불 꺼야 되고요. 등등등등등등. 이거를 설비라는 파트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여기서 20문제, 정확하게 여기서 20문제가 나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의 범위가 구조의 20문제, 설비의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개론은 뭐냐 이거죠. 개론이란 개괄적 이론입니다. 개괄적 이론이란 얘기는 전공자요? 건축과를 나왔다고 전공자 아닙니다. 왜요? 그분 모르는 거 많아요. 건축회사 시험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 시설결혼 점수 몇 점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설비기사요? 몇 점 안 나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전문가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문가도 없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할까요? 전공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구나 출발은 동일합니다. 출발은 똑같다는 얘기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남자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왜? 등도 좀 있고 못도 좀 박을 줄 알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고 아는 게 있을 뿐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자분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왜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죽도록 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시험 붙으면 끝나는 문제지 뭘 그걸 다 기억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남자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누무 죄송합니다. 충청도 사람이라서 뭡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가시고 여자분들 겁먹지 좀 마세요. 뭔 겁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겁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개괄적 이론입니다. 구조에 대한 개괄적 이론, 설비에 대한 개괄적 이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출제를 하다 보니 출제에는 왜 있다고요? 떨어뜨리려고요. 이제 공부들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 개괄적 이론만 내다 보니까 다 붙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30회잖아요. 1회부터 10회 그리고 쭉 가다가 17회, 18회 정도 되다가 이제 쭉 갑니다. 즉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이론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붙어요. 그런데 10회 때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이론과 그리고 법규, 기타 등등 문제가 섞여와서 죄송하지만 40문제 중에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15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15밖에 없다는 얘기는 수험생분들은 5, 6개밖에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천 가서 데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혼란기, 그리고 17회부터는 이제는 딱 정형화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론이라는 것도 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공통이론이에요. 공통이론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론이 나오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 내다 보니 너무 쉽더라. 그래서 구조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지세요라고 해서 국가기준센터에서 국가건설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 다 빼버리고 NC, KC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표준시방서라는 거를 만듭니다. 표준시방서 외에 각각 개별적인 시방서가 있는데 각각 개별적인 시방서는 나오지 않고 표준시방서에서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시방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방화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시면 어디서 모르는데 막 이상한 게 나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설비를 보니까 설비에는 각종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법, 가스 사용실에 대한 가스법, 수도법, 전기법 등등등등 각종 법이 있고요.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방서, 규칙, 기준, 법에서 낸다고? 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들어보고 안 들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고민을 해보죠. 고민을 해볼게. 이론이 나오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해서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쉬운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좀 지워보고요. 하시면 이런 거겠죠. 이론이 나오면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난이도가 상급, 중급, 하급을 봅니다. 28회 같이 어려운 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20문제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15문제를 때리고 여기서 5문제를 때립니다. 진짜로.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28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급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죄송하게도. 못 풀어요. 풀 수가 없다니까요. 인마 네가 못 풀면 누가 풀어? 아무도 못 풉니다. 여기서 요 희망서만 해도 10,000페이지예요. 10,000페이지를 몽땅 다 외웠는데 거기서 10문제 납니다. 어떻게 푸실래요? 못 풉니다. 됐죠? 그리고 중급 문제는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이 맞는 것이 중급이에요. 하급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도 맞는 것이 하급입니다. 이게 28회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 29회 어떻게 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야겠죠. 여기서 무려 25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8문제 정도를 내고요. 나머지 열은 너무 많다. 요것도 6, 7문제. 그냥 많게 7문제 하죠. 그러면 여기서 8문제를 냅니다. 아니면 25개에서 10개에서 23개도 되고요.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부를 꾸준한 기간 동안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게 열심히 하시고 엉덩이를 붙여서 무식하게 한 분들이라면 33개를 가뿐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랑 말씀하실 건 이겁니다. 약속을 하실 게 뭐냐면 공부를 정말 무식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외에는 합격의 영광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1차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2차도 동일하게 점수가 높습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체육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예체능은 최악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요, 다 잘하면 다 잘하고 다 못하면 다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험생분들의 점수나 쭉 내려다 보면 민법 회계 시설이 점수가 비슷하고요. 1차 점수와 2차 점수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뭐냐면 공부의 방법을 자기에게 맞게 터득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만 합격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회 때는 어떨 거냐?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고민할 테니까 고민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야, 도대체 30회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걸 왜 고민하시냐니까요. 그거는 전문가인 저와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할 테니까 저희가 할 테니 수험생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리키는 것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마 예상은 29회랑 비슷하게 나올 테니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이론은 공통적인 이론이 나오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기는 29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조에서 이론 문제가 12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고맙게도 20문제가 전부 나와요.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은 설비가 그나마 쉬웠습니다. 쉬웠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맞출 수가 없어요. 구조는 죄송하게도 6에서 7문제, 많게 8문제는 죽도록 공부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4문제 정도는 풀 수가 없어서 국가기준건설기준센터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있는 대로 말씀드려야지. 뭘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당일날 가다반 내면서 학원들별로 틀린 거 많아요. 계속 저는 다 맞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간에 이런 게 있으니 너무 열심히 틀릴 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거냐? 제가 필요한 것만 해드릴게요. 필요한 거 해드릴게요. 필요한 거 해드려서 30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제 시설계를 뺀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내용도 좀 해보죠. 갑니다. 41번부터 80번까지, 그 다음에 1번부터 41번, 80번까지 1교시, 2번, 두 번째 교시에는 1번 40번까지 민법을 봅니다. 민법은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왜? 이걸 붙어야 뭘 이걸 보지. 이게 자신있게 딱 그냥 점수 제대로 나오면 그냥 어깨 뿜뿜 해가지고 민법 점수 잘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슬아슬하면 30분 쉬면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동안 끊었던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가신다고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더라? 1교시인 이 문제입니다. 40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요게 회계고 요게 시설입니다. 회계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3, 4개월 동안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도 시험장 가도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네가 뭘 한다고 잘 알아요.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기본기를 쫙 깔고 그런 상태에서 탑을 올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푸는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즉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회계입니다. 그런데 시설계로는 사실학문이에요. 사실학문이라는 얘기는 말을 비꼬거나 뭘 해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보죠. 개론이래요. 개괄적 이론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벌써 문제 낸다고요? 낼게요. 계산이 있어요. 개를 사는 게 아니고 계산이면 정확도가 정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산입니다. 계산이 뭔데? 해드릴게요. 개론, 개괄적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정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무려 30회 동안 29회 동안 3번 나왔으면 3번. 개괄적이론 알면 끝. 대신에 계산? 개를 산 거야. 뭐 한 거야? 모르겠어. 이러면 못 푼다고요. 아무리 해도. 하지만 회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회계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1, 2, 3, 4, 5번에 없잖아요. 무조건 틀려요. 비슷한 거 그래요. 10,000원, 100,000원, 1,000,000원 뭐 1억이 있다. 근데 11,000원이 나오면 10,000원 찍어요. 절대로 틀립니다. 왜? 회계는 정확한 과목이니까. 됐죠? 그건 나중 얘기고 회계에서도 배우시고. 여튼 시설계로는 사실학문이니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릴 겁니다. 그러니 시설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집이 머시면 아니면 교통을 이용하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자가를 하시든 그냥 다른 과목은 민법이나 회계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심오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시설계로는 간단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여기저기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잠깐 읽어야 되고 용어도 많고 내용도 많으니까. 또 그냥 뭡니까? 전철 속에서 뭡니까? 그거 제 얼굴 보지 말고 그냥 이어폰 꽂고 제 얼굴 뭘 보시려고 그래.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듣고만 가라니까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1.2배속 2배속으로 막 들으세요. 말이 빨라도 또 들으시면 들린다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 시설 개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학문이라면 작전을 짜야 되겠죠. 말씀드렸잖아. 공부는 무식하게 하지만 시험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개론은 3, 4만 과목이야. 3, 4만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3, 4만 과목이라니까요. 30입니다. 뭔 뜻이냐고요? 30개를 맞을 거고 30분 내에 풀 거예요. 다시요. 3, 4만 과목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3, 4만 과목이에요. 시설교육 진짜라니까요. 제가 3, 4만 놈이거든. 그래서 30문제 맞고 30분 동안 풀면 될 겁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30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간을 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잘난 놈이기 때문에 삼삼하기 때문에 30분 내에 몽땅 다 풀게 해드릴게요. 30문제를. 나머지 10문제는 어떡합니까? 그냥 찍으세요.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풀 수도 없는 문제야. 버리세요. 우리는 삼삼만 잊지 마시자고요. 나머지 회계에 몽땅 하십시오. 그럼 회계에 20개 맞으면 합격입니다. 됐습니까? 뭘 고민하세요? 합격이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뭘 고민하셔. 됐습니까? 시설개론이 좌우합니다. 3, 4번 과목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잔소리가 아주 그냥 상당히 깁니다. 제가 잔소리가 많습니다. 왜? 공부를 오랜만에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왔더라도 시설개론 주택관리사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개론 좀 더 가보도록 하지요. 합니다. 슬슬 올라가 보죠. 좀 전에 봤듯이 구조와 설비 파트가 있고 구조가 20문제, 설비가 20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초인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볼 거고요. 용어도 많이 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쭉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을 썼는데 제가요 3, 4만 놈이라니까 30문제 몇 분이요? 30분 동안. 제가 책을 잘 만든다니까요. 그죠? 제가 말씀 안 들어서 진짜 멋있는 놈이라니까. 여튼간에 아주 그냥 자랑질이 끝이 없습니다. 보시자고요. 유일하게 3D 만든 놈이라니까 제가. 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갑니다. 건축구조 청론입니다. 건축구조 청론인데 이제 해보죠. 건축구조라는 개념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건축구조란 건물의 외형을 만드는 겁니다. 외형을 만들어요. 얘를 골격, 사람한테 쓰는 거고 얘를 골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의 처음에는 총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총론, 총괄적 이론을 배워요. 여기에서는 뭐 구조물의 분류니 아니면 하중이니 아니면 가설공사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적지 마시고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땅구덩이 팝니다. 땅구덩이 파는 거를 기초공사라고 부릅니다. 땅 파야죠. 땅을 파서 정리를 해야 건물을 올리죠. 그 다음 이제 골조를 올립니다. 그거를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글씨 못 쓰는 거는 양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요새 웬만한 빌딩들 보면은 철골 등으로 만들죠. 그래서 철골 구조. 그 다음이 지금은 안 만들지만 지금은 비록 지금은 칸막이 벽이나 아니면 담장에 쓰이는 아니 이쁘라고 외벽에 붙이는 벽돌 블록 돌로 만드는 조적식구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누구 말대로 일본말로 세면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시험에는 일본말이 안 나오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일본말을 들어봐서 세면바닥, 뺑기 이런 말 나오는데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저만 써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가죠. 그 다음에 마감공사를 합니다. 이 마감공사가 인테리어죠. 그래서 방수도 하고요. 지붕도 하고요.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미장도 하고요. 인테리어 수장도 하고요. 그 다음 창과 문도 달아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인트 칠해야죠.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뭘까요? 돈이 문제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적산임. 공사비를 산출하는 문제, 적산까지 해서 20문제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청론에서 2문제, 기초에서 2문제, 철콘셋, 철골둘, 조적식 둘, 그 다음에 방수 한둘, 지붕 0, 1, 미장 하나, 수장 하나, 창호 하나 둘, 뭐 도장 하나 둘,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적산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꼼꼼하게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더라? 이론에도 있고 시방서에도 있습니다. 시방서 나오는 즉시 우리는 도망갑시다. 왜? 삼삼하니까. 됐습니까? 작년에 29의 문제 철콘, 철골, 방수 여기에서 7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자마자 도망가셨어야 돼요. 왜? 삼삼하니까.
됐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삼하지 않은 분들, 공부를 무식하게 한 분들이 이거 맞겠다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시간을 모두 버립니다. 맞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테니까 있구나. 그래서 그냥 총론 배우고 그 다음에 땅구덩이 파고 건물 올리고 이쁘게 해야 되겠다라고만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적산문제도 보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내용 가보죠. 건축 구조입니다. 건축 구조의 정의가 뭐냐부터 봐야죠. 우리 기초인문 강의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자꾸 들으세요. 각종 건축 재료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등등등등 이걸 써서 각 건축이 갖는 목적 뭐요? 건축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물이 갖는 목적 뭐가 있을까요? 상업용이냐 아니면 강의용이냐 목욕탕이냐 이런 등등에 맞게 건축물을 형성하는 일 또는 그 구조물로 뼈와 뼈대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둥, 벽보 등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죠? 그 다음 축되는 부분, 축이 뭡니까? 중심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내외 끝섬질, 이게 뭡니까? 마무리 공사, 인테리어 까지 하는 전체를 우리가 건축 구조라 부릅니다. 이게 학문상 정의입니다. 그죠? 머리 겨려워. 외우지 마시고 건축 구조란 뭐더라? 건물의 골격, 외형을 만들고 내부에 마감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글자면 끝! 학자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죠. 안전하게 져야 되겠어요? 경제성 있게 져야 되겠어요? 내구성 있게 져야 되겠어요? 사람이 거주하잖아요. 왜? 공동주택 시설개론이니 공동주택이니까 거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구조학적 관점 어려운 얘기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공작물 수명기간 동안 최대 하중 하나 나왔네요. 뒤에서 볼 겁니다. 하중은 이렇게 이해하죠. 하중은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 또는 무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런 용어는 자꾸 반복하시고 이러한 벗의 정한 능력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힘을 우리가 뭐라더라? 안전성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무너뜨린 힘을 무게를 견디려고 기둥을 수백 개 하면 안 무너지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은 앞으로 저랑 약속을 할게 내자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뭐뭐에 오래가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내수성이라고 하면 물에 잘 견디는 성질, 내열성 그러면 열에 잘 견디는 성질, 내화성 불에 잘 견디는 성질. 그럼 내구성은요? 오래 잘 견디는 성질. 보죠.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며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뭐라고 떠들어 힘들게. 결국 뭡니까? 오랫동안 잘 견디도록 하세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야겠어요. 균열도 작고요. 균열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크랙이라 부르죠. 여튼 오래 잘 견디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보호, 안전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 글자서 안경 내꺼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경이 내 거지 네 거겠습니까? 라고 외우시는데 시험에 안 나요.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저러냐고요? 아니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요. 갑자기 이거 외우세요. 그럼 외워집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안경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 글자는 제가 잘 때 걱정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안경 내 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 여기 중요한 건 뭐더라? 하중이라는 용어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내자 들어가면 몸에 잘 견디더라 라는 표현.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대화 조건이래요. 당연히 현대화해야지.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화하세요, 전문화하세요, 규격화하세요. 규격화를 우리가 모듈화 또는 유닛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하는 거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고요. 수험생분들이 알고 있는 모듈화, 유닛화, 규격화는 뭐가 있을까요?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같은 유생기구가 있을 겁니다. 대변기를 화장실에 만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소변기도 마찬가지죠. 즉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것을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입니다. 됐습니까? 29회 때 문제예요. 표현들 잘 배우시고. 기계화, 건식화입니다. 건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을, 아니면 공사라는 것을 건식화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습식화. 물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 마감 공사라는 것을 습식화라 합니다. 습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 얼면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반죽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건식화가 현대입니다. 시공기술 개발은 됐고요. QTC가 뭐냐? 퀄러티 높아야 되고요, 퀀티티 양쪽으로 줘야 되고, 시간, 코스트, 비용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할 거는 단순화, 전문화, 규격화, 건식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문제를 봤는데 6, 7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쭉 보다 보니까 복잡하게 해요. X. 아니면 어렵게 합니다. X.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X.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왜? 그냥 듣고만 있고 기본서에 가면 다 하나씩 봐야 될 내용들이고 머리에 들어올 내용이에요. 다만 지금부터 기초인문과정부터 용어가 좀 들어와야 기억이 잘 남죠. 여기서 포인트는 규격화, 모듈화, 유닛화, 화장실 가실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건식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부, 외부 마감 공사를 하는 거, 물을 사용해서 하는 거를 습식화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좋습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할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쉰다고요? 뭘 쉬어요? 그림을 봐야죠. 갑니다. 기둥벽보 등등등 얘기합니다. 가시죠. 건축물의 주요 구성 부분이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지만 이 정도는 봐야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책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죠? 3D 입체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죠. 자랑질이 끝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자랑질 하는 사람입니다. 계단실 상부. 계단실 여기 올라가면 있죠? 권상우가 나오는 옛날 영화군요. 하여튼 옥상으로 올라와. 그럼 여기 계단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게 뭐더라? 계단 상부 됐고요. 계단 창이 있고요. 계단도 있고요. 보가 있네요. 보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할게요.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뭐더라? 보라고 합니다. 얘를 영어로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거더라고 부릅니다. GIRDR인데 스펠링은 외울 필요 없고 보를 거더라고 봅니다. 지금 이 학원에서는 천장이 마감되어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요즘에는 노출 천장 많이 하죠.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위에 가로지로 쭉 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봅니다. 보여. 좋습니다. 그 다음 슬래브 철근 배글인데 이 슬래브가 뭐냐면 바닥판입니다. 뭔 뜻이냐? 아래에서 위를 보면 천장을 지나서 위에 뭡니까?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를 보면 바닥이고 위로 보면 슬래브입니다. 쓰라브라 부르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슬래브와 바닥판은 같은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면 슬래브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 바닥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벽돌과 블록의 칸막이라 부르죠. 칸막이 아니라 칸막이죠. 칸막이. 벽돌과 블록의 칸막이라는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칸막이 벽으로 많이 해요. 즉 철근 짜고 거푸집 만들어서 기둥, 벽보 등을 만든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방을 구획할 때는 벽돌이나 블록을 싸서 거기다가 미장을 하고 페인트나 아니면 타일을 붙입니다. 그때 쓰이는 게 뭐더라? 칸막이 벽입니다. 벽돌과 블럭의 칸막이 벽. 힘을 받는 벽일까요? 안 받는 벽일까요? 힘 받지 않는 벽입니다. 부셔도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칸막이 벽이래요. 시험 공부해야죠. 힘 받는 벽이에요? 힘 받지 않는 벽이에요? 힘 받지 않는 벽입니다. 그러면 내력벽일까요? 내력벽이 아닐까요? 저 자식은 배운 것도 없는데 문제를 물어봐. 아니, 저는 가르쳐드리지 않은 거를 문제로 내줄 생각이 없어요. 내자 들어가면 뭐라고요? 뭐뭐에 잘 견디는. 그럼 내력벽은 뭡니까? 힘에 잘 견디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부르죠. 칸막이 벽은 힘 받는 벽이 아니니 내력벽이 아닙니다. 내력벽이 아닌 것을 뭐라 부르느냐? 한자로 비내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칸막이 벽은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부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 다음 캔틸레버, 슬래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어디서 보십니까? 발코니. 그죠? 이런 데가 튀어나왔죠. 이게 뭐냐면 한쪽 변만 고정된 것을 우리가 캔틸레버 또는 레민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레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슬래브가 나와서 캔틸레버 슬래브. 캔틸레버 용어 하나 정리하시고요. 한 변만 고정되어 있더라. 됐죠? 이렇게 튀어나온. 그 다음에 옥상 슬래브는 알겠고 난간도 알겠고 요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냅두고 창문 알겠고 창문을 하나 보죠. 창문을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윈도우. 짤씨가 내가 그 정도는 안다. 아니요. 아셔야 됩니다. 윈도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작은 보가 눈에 보이죠? 작은 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큰 보입니다. 큰 보예요. 큰 보 있는데 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했죠. 작은 보라는 영어로 비민데 필요 없고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것을 작은 보라 부릅니다. 이것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걸 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걸 작은 보라고 합니다. 용어 정도는 기억하셔야지. 바닥 슬래브 봤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면 슬래브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바닥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둥은 알겠습니다. 영어로 컬럼이라 부르는데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여기 기초 접속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렇게 독립기초가 뭐냐면 이 기초판이거든요. 이렇게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있는 거.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독립, 혼자 있더라라고 합니다.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게 뭐더라? 보더라. 그리고 보와 보를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게 작은 보. 그 위에 슬래브를 덮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과 기초판 하나씩 놓은 겁니다. 사람이 독립을 합니다. 애들이 크면 독립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어린애가 나가서 세상 물정 모르는데 어떡할 겁니까? 맨날 흔들리고 술 먹고 놀긴 하고, 그죠? 학 그냥 접할 수도 없고, 그죠? 다 컸는데. 그래서 이렇게 독립기초를 연결해서 튼튼하게 만든 게 지중보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중보가 뭐냐? 독립기초에서 기초와 기초를 연결합니다. 기초와 기초를 연결해서 튼튼하게 만든 것을 지중보라 불러요. 왜 지중보라 부르냐면 땅 속에 있는 보거든요. 땅 속에 있는 보. 또는 지중보를 다른 표현으로 연결보. 서로 연결했대서 연결보. 다른 표현으로 얘를 기초를 연결했다고 해서 기초보라
부릅니다. 이제 가보죠. 기초보, 연결보, 지중보 꼭 정리해 놓으시고 또 배울 겁니다. 가죠. 보는 겉입니다. 기둥과 기둥. 슬래브는 바닥판입니다. 벽돌과 블록을 내부에 싸면 칸막이 벽이에요.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입니다. 따라오셔야죠. 그 다음 캔틸레버는 한쪽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민 거라고 하지요. 그 다음이요.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했어요. 창문은 윈도우라고 합니다.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 독립기초란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에 있어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대신에 독립기초 혼자 독립하면 외로우니까 친구 하나 둡니다. 걔를 뭐라 부른다고요? 지중보, 연결보, 기초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아, 참, 잘 만들었죠. 글씨만 참 잘 쓰면, 그죠?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필이었습니다. 가죠! 그 다음에, 밑에 좀 더 보죠. 정확히 잘 보여야 되는데. 옥상 난간, 많이 보셨을 거고, 슬래브, 옥상 슬래브 메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 줄눈인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계단도 알고요. 보 있잖아. 보. 여기 기둥. 그 다음, 바닥에 슬래브, 철근 배관한 거고요. 그 다음, 벽돌 블록에 칸막이. 죄송합니다. 칸막이 이건 뭐더라? 비내력 벽이더라. 힘 받지 않는 벽입니다. 힘에 못 견뎌요. 기둥하겠고요. 지중보는 뭐더라? 기초보, 연결보라고 합니다. 독립기초는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더라? 독립기초. 잡석은 나중에 볼 거고요. 캔틸레버란 뭐라 부르더라? 한쪽만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창문을 뭐라 부르더라? 윈도우. 말이 빠르죠? 일부러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왜요? 지나다니면서 들으시라고요. 빨리빨리 해서. 2배속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는 지금 복습한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 쫙 해놓고 복습한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또 보고 또 보면 돼요. 낯선 용어들을 자주 반복해야 익숙해집니다. 하죠. 그 다음 보니까 기초 보죠. 기초, 영어로 푸팅 또는 후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푸팅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영어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요, 한글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영어도 나옵니다. 일본어 안 나옵니다. 뺑끼, 세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영어 단어로 푸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푸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부 구조는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하중을, 건물이 뭡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을 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뭐 있느냐? 건물 자체의 무게, 쌓여있는 무게, 바람, 지진력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안에 안전하게 하는 지하부 구조를 기초라고 합니다. 땅이 있고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립니다. 이 건물 윗부분을 상부 구조, 아래 부분 여기를 기초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기초가 안 보이겠지요. 그죠? 우리 눈에는 상부 구조만 보일 겁니다. 야, 엄마, 근데 기초는 안 보이는데 지하실은 보이잖아. 이렇게 지하실을 설치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을 온통기초, 전면기초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배웁니다. 가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여기를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써요. 여기 보이죠? 땅입니다. 땅.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용어 좀 보죠. 기둥이 있고요. 기둥을 받치는 주각이라고 합니다. 기초판이 있네요. 기초판이 있을 겁니다. 기초판이 있는데 기초판에 기둥 하나, 기초판 안에 기둥 하나. 뭐라고요?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를 상호 연결하게 뭐라고요? 지중보, 연결보, 기초보. 오늘은 벌써 6, 7번째 했습니다. 이제는 외우셔야죠. 좋습니다. 했고요. 평면도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가운데 기둥 놓고 기초판에 기둥 놓고 기초판에 기둥 놓고 연결하니까 지중보, 기초보. 멋있죠? 3D 입체, 평면도, 단면도까지 됐죠?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만 했더니 첫 시간부터 짜증을 내십니다.
짜증내시는 분은 짜장면 드세요. 갑시다. 아재 개그는 그만하겠습니다. 가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땅입니다. 땅. 그래서 원래는 지정이라는 걸 하고 이 위에다 기초판 넣으면 무너질까봐 밑창 콘크리트라는 걸 넣어요. 콘크리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판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있구나 정도만 정리하시고 밑에 항상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철근을 배관합니다. 그죠? 기초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뭡니까? 콘크리트를 부면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틀을 만들어요. 그 틀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폼이라고 부르는. 바람 꼬지 마세요. FORM 폼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안 나와. 폼이라고 합니다. 그냥 폼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 콘크리트 붓고요. 거푸 채취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기초판 하나에 기둥 하나, 요거 기초부, 지중부, 연결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만들어지네요.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기둥은 잘 보시면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안 보여요. 왜 아파트에서 안 보이냐면 아파트는 벽식 구조라 그래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가죠. 기둥이란 지붕, 바닥, 상부 하중을 받아서 토대, 기초에 전달하고 다 필요 없고, 즉 땅바닥에 하중을 전달해서 골격을 이루는 수직으로 서 있고요. 재축이란 얘기는 중심 방향입니다. 중심 방향을 재축 방향이라 부르고 또는 힘받는 방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래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축을 뭐라 부른다고요? 축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찍어 누르면 압축력이고요. 잡아 당기면 인장력이에요. 기둥은 눌려서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가늘고 길지요. 즉 길이가 단면, 짧은 면의 3배인 것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둥의 정의를 딱 간단하게 하면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죠? 수직으로 서 있는 뭐 받더라? 압축력을 받는 가늘고 긴 겁니다. 몇 배? 삼삼하다고 했죠. 3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다 의미 없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고 압축력을 받고 가늘고 길더라. 그 다음 벽은요. 영어 단어로 외우죠. 월. 야마 월 정도 한다니까 알면 감사합니다. 월. 건축물에 있어서 외부 또는 내부 칸 사이를 수직으로 구획해서 막아낸 구조입니다.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고 외벽을 변두리벽, 바깥벽, 박벽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것을 내벽, 칸막이벽이라고도 부릅니다. 칸막이벽은 뭐라고요?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됐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쌓는 것을 장막벽이라 부릅니다. 장막벽이 곧 칸막이벽입니다. 그러면 장막벽이나 칸막이벽은 다 뭐더라?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더라. 여기 써있네요. 칸막이용으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하거나 버티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아니면 시험에 낼 때 내력벽을 낼까요? 비내력벽을 낼까요? 당연히 내력벽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죠. 왜? 표현이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 하지 마시고요. 벌써 하품하시는데 하품 그만하시고요. 공부입니다.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가죠. 번은 영어로 거더라고 했습니다. 작은 번은 빔인데 물르셔도 됩니다. 건물의 형태 부분을 저는 수평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어려운 내용 빼고요. 큰 보, 거더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고 작은 보란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닥입니다. 바닥은 플로어, 슬래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면 플로어, 아래에서 위를 보면 슬래브입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써드리냐면 시험에 나오는 써드리지 안 나오면 안 씁니다.
구조물의 공간을 막아놓은 밑바닥, 수평체이고 등등등 됐고요. 지붕, 지붕은 천장이네요. 쭉 있네요. 됐습니다. 별 내용 없고요. 반자는 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죠. 지붕 밑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가려 치장으로 꾸미는 상부 구조물로 천장 또는 천정이라고도 하죠. 한옥에서는 천정, 일반적으로 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천장이 다 석고보드나 합판, 도배 등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참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슬래브가 바닥판입니다. 철콘으로 되어 있고요. 달대바지, 달대, 반자텔 바지, 우리 눈에는 반자 돌림대, 이런 거에 반자 돌림대입니다. 이런 것만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텍스 반자, 텍스 많이 봤죠? 일반 사무실 건물에 텍스 반자, 석고보드로 많이 해서 여기다 도배지 하죠. 근데 목재 반자, 옛날 건물들 천장에다 나무 많이 됐죠. 금속 반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봅니까? 커피숍 같은 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노출 반자, 요즘에는 대세가 노출이지요. 그래서 뭐 하얀색, 뭐 검은색 좀 칠하고 아니면 뭐 옛날 뭐 앤틱 분위기 나라고 그냥 두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순서를 달대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바지라고 함고 마지막이 반자 돌림대입니다. 돌림대. 반돌림대는 왜 하는 거냐? 이 치장 목적이에요. 마무리 잘하라고. 마무리용으로 하는 게 반자 돌림대입니다. 그러면 달대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그 다음에 반자틀입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그러면 달대가 먼저 왔나요? 반자틀이 먼저 왔나요? 달대가 먼저 왔습니다. 바지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달대부터 왔습니까? 바지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달반이는 바지부터 있습니다. 뭔 뜻이냐고요? 달반이는 바지부터 달대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달반이는 바지부터 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바지부터 있는 분도 있고 윗도리부터 있는 분도 있고 양말부터 입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신에 달반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지부터 입더라. 달대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달반이는 바지부터 입더라라고 외우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순서를 물어볼 겁니다.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됐죠? 석고보드 가정집은 거의 가정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은 석고보드로 텍스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계단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됐고요. 계단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명칭입니다. 그죠? 맨날 계단 좀 올라다니시고요. 운동하면서. 손잡이 여기를 난간두겁이라 부르고 난간동자는 여기. 요거를 난간동자라 부릅니다. 동자야. 난간동자. 여기를 손새칩 또는 난간두겁. 그 다음 계단참. 돌아갈 때 쉬는 게 여기를 뭐라 부른다? 계단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계단 하나의 요 높이를 뭐라 부르냐? 첼판. 요게 포인트겠죠. 요게 포인트죠. 디딤바닥은 요게 디딤바닥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엄지기둥. 엄지기둥이 아니라 엄지기둥.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엄지기둥. 그렇죠. 그러면 시험상에 나올 만한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한번 계단참 하나 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요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네요. 엄지기둥.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디딤바닥, 요 높이를 뭐라 부르다? 첼판. 여기 쉬는 부분을 계단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요거 난간두겁. 난간동자. 그래서 이걸 볼 문제가 아니라 계단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호 영어로 뭐라고요? 윈도우. 그죠? 그래서 윈도우인데 창과 문을 모두 합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창과 문이죠. 매일 문 열고 닫고 창문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과 문을 창문 또는 창호라고 하고 창호와 출입구 등을 모두 털어서 뭐라 부른다? 개구부라 부른다. 10개자 입구자예요. 즉
구멍이 난 부분, 건물의 벽에 구멍이 난 부분을 개구부라 부릅니다. 아마 개구부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텐데 개구가 뭐더라? 벽에 구멍이 나서 창과 문을 내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개구부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수장은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구조체에 붙이는 공중에서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구조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 내용을 본 겁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첫 시간입니다. 잔소리도 많고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삼삼한 놈입니다. 30분 동안 30문제만 푸는 게 아니죠. 맞고 나머지는 회계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